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도움될 만한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그 돈이 움직여온 세계사 이런 주제로 한번 역사를 바라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음식이 움직여온 세계사. 바로 이제 우리의 먹을 거리, 식재료를 가지고 이 식재료를 사실 얻으려는 열망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육을 둘러싼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이 네. 사실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좀 흥미있는 책이 뭐 여러 권 있습니다만 네. 오늘 그 식탁 밑의 경제학이라는 책하고 네. 식탁 위의 세계사 이 두 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위, 아래, 네. 위, 아래. 이게 근데 뭐 좀 달라요? 위랑 아래가? 식탁 위의 세계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식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감자, 뭐 고기, 소금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그 각각의 이제 재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재료가 궤적을 그리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걸 알아본다면 네. 이제 식탁 밑의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를 개괄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 근대에 있어 가지고 왜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었는가를 바로 하나의 어떤 음식, 식재료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 각국의 영국과 미국의 패권의 어떤 변화도 식재료의 어떤 변화와 그것을 누가 이제 헤게몬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다는 점에서 뭐 여러 가지 영국의 어떤 식문화 전략, 프랑스의 네. 식문화 전략, 그리고 지금 미국의 패스트푸드로 상징되는 일종의 식량의 공업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또 요즘 이제 20세기 말부터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슬로우 푸드 그리고 음식의 어떤 건강이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식문화가 바뀌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아시아로서 이제 패권이 다시 뭐가 무게중심 옮겨오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들 네. 그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세계 역사를 한번 다뤄본다는 점에서 식탁 밑의 경제학은 또 나름의 경제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식탁 아래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항상 아래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면 후추, 뭐 차, 혹은 뭐 소금 요 정도는 이제 많이 좀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인도 같은 데가 뭐 차 같은 걸 구하러 저 영국에서 뭐 인도 갔다 네. 뭐 중국 가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다, 혹은 뭐 향신료 구하러 인도랑 네. 뭐 그 근처 어디 막 다니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반대로 한번 가다가 이제 신대륙 발견 이런 등등의 얘기 정도는 이제 어렴풋하게 네.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식재료들이 이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친 모양이군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결국 그 신대륙을 결국은 발견한 것들 어떤 의미에서는 신대륙을 침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요즘은 신항로 개척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것들이 결국 감자랄까, 토마토라고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고추라고 할까 이런 식재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양 음식에 딱 하면 연상되는 전통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형적인 것들. 네. 네. 뭐 이태리 요리하면 토마토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형성된 게 결국은 17, 18세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레스토랑 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레스토랑 이런 거 하는데 네. 그것도 실제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어떤 음식점이라고 할까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기원전부터 이미 그 음식점들이 대중 음식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원 전에? 네. 우리 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소설들이랄까 문학 같은 데 보면 연애라고 할까 이런 걸 다루는 문학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특히 공자만 해도 그때 공자 시대만 해도 춘추전국 시대에도 뭐 그런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들이랄까 요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고사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인의 나라인 거죠. 이익이 되는 것들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가장 이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일찍부터 발달했고 또 이 장사를 통해 가지고 부가 만들어지면 부가 축적되면 또 더 좋은 요리, 더 좋은 이제 재료에 대한 욕망들이 생겨나니까 그게 계속 선순환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중국은 전통적으로 과거를 쳐가지고 관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인 계급하고 관리 계급들이 말 그대로 요즘 지금 중산층이에요. 이 중산층들이
아니 뭐 왕이나 귀족들만 좋은 음식 먹으란 법이 있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돈이 있으니까 네.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소비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그런 음식점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아니, 뭐 밥이라는 거는 집에서 먹는 거지 뭐 사서 먹는 거는 식사 같은 거를 네. 저 어렸을 때도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무슨 옛날 사람 같은 아니, 말하고 그러니까 있어. 식당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식당이라는 거 자체를 가는 날이 매우 드물었죠. 그렇죠. 70년대까지는 그 외식이라는 것들이 정말 1년에 한두 번 뭐 학교 입학한다든지 졸업할 때 중국집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그중 군만두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탕수육 네네네. 이 정도 이상 잘 없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당연히 집에서 먹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잘하면 이제 친구네 집 가서 한 번씩 얻어 먹고 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거지. 밥을 돈 내고 어디선가 사 먹는다는 게 아주 익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디 프로를 보니까 원로 탤런트 분 있지 않습니까? 오연경 씨. 원로까지 갑니까? 오연경. 예전에 예, 그저 예, 진짜 예. 남성분 예, TV 손자병법. 예. 네. 하얀 머리. 네, 네. 예, 오연경. 이장수 과장. 네네. 그분이 코리아 출신 말고. 네,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남자분. 네. 계십니다.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이 본래 사대문 안에 살았거든요. 나름 이제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어릴 때 30년대였나 이럴 때 그 30년대 말 40년대 초반에는 그 시골에서 서울로 왔는데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럼 자기 집 같이 좀 좋은 집이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온 과객인데 좀 요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밥을 항상 차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는 밥을 먹고 어디 이런 문화가 발달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조선시대 얘기 나오면 항상 국밥집 뭐 있잖아요. 국밥집. 네. 주모. 주모 그 이제 아마 여관이랑 같이. 그렇죠. 네. 네, 그 무슨 이제 교통의 이제 주요 몇몇 네네. 지점들에 이제 하나씩 있었던 네네. 뭐 그런 네. 정도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대문 안에 그런 게 없으니까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나름 그래도 좀 사는 집 같이 보이니까 네. 와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손이었는데 밥을 항상 차려 좀 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어렸을 때부터 식당 많이 다닌 네. 지선 씨는 아마 모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외식을 그래도 좀 주말에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주로 먹었어요 어렸을 때? 꼭 삼겹살을 먹었어요. 삼겹살? 네. 근데 삼겹살도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네. 직장인들 우리 회식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게 삼겹살이 나름 직장인들 사이에 나오게 된 게 70년대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된 거죠. 네네네. 네. 저도 아마 삼겹살 처음 식당 가서 먹은 게 한 올림픽쯤일 것 같습니다. 오, 올림픽쯤? 88. 네네네. 네. 그때쯤 한번 삼겹살 먹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먹으면서 네. 아니 고기를 아무 양념 없이 이렇게 구워 먹는다고 네. 그 생각을 좀 했던 진짜요? 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먹었던 고기는 별로 뭐 많이도 안 먹었지만 그 불고기 같은 거, 네네네. 아니 제육볶음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정도는 가끔 먹어봤는데 네. 아무 양념 없이 그냥 구운다는 거예요. 되게 냄새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네. 네. 그리고 막 그 하얀 비계가 뭐 이만큼 있어고 얘를 먹는다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외식 문화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게 그 실제로 어느 동네마다 그 당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부터 제일 먼저 들어온 거는 그 후라이드 치킨 통닭집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만 해도 그냥 닭이란 거는 백숙이라든지 이렇게 먹었는데 삼계탕 먹었는데 그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들어온 거죠. 중국집, 예, 중국집이 있었고, 네. 그렇죠. 중국집은 전통적으로 있는 네. 거고, 이제 고기로 치자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치킨이 이제 기름에 튀겨주는 거. 그게 완전히 붐을 일으킨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흔히 말하는 돼지갈비, 삼겹살 이런 집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말하는 횟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생선회를 그 콜드체인 이런 게 없으니까 내륙 같은 데는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아, 제가 구미 사람이잖아요. 네. 회를 대학생 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못 먹었어요. 대학생 나 넘어서 네, 저도 대전이니까 네. 한가운데잖아요. 네. 없었어요. 맞아, 못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18세기 때 실학자들이 한탄을 했는데 박재가 선생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좁은 나라에서 산골에 있는 사람하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각각의 나는 특산물을 먹어볼 수가 없다. 저 다른 지역에 그만큼 교통 운반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로가 별로 그렇게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도로망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사실 여러 지방의 음식을 맛보기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지방 음식을 맛보게 된 게 1981년에 그 당시 이제 50 정권에서 젊은이들을 좀 뭐라고 할까 일종의 좀 마사지를 시키려고 국풍 80일이라는 행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행사를 만들면서 전국의 팔도의 유명한 음식들이 한꺼번에 모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이제 히트를 쳤냐면 충무김밥.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충무김밥이랄까 뭐 막국수랄까 이런 걸 처음 맛보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동시에 맛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팔도에 나는 어떤 별미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약간 그 전국 엑스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맛 엑스포, 요리 음식 엑스포.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자기네 특산품이니 뭐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 갖고 올라와서 그렇죠. 다 같이 이렇게 맛보게 그랬었군요.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 그냥 춤만 추러 하면 에너지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냥 뭘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도 뭐 별미전 해가지고. 대전은 뭐 들고 올라갔나? 대전은 뭐 아마 붕어빵 정도. 요즘으로 치면은 빵 들고 왔을 텐데 그죠? 성심당빵. 예. 거기 제일 유명한. 대전 무시하니? 맞잖아요. 구미는 뭔데? 구미? 구미도 없잖아. 치킨. 구미가 치킨이? 대구잖아. 대구. 아니 구미가요. 네. 치킨의 본거지라는 말이 본거지. 있어요. 구미가?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래요? 네. 어쨌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국풍 81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커피란 또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kg 커피가. 사실 커피도 전 세계 교역량으로 보면 아마 음식 중엔 거의 최고 아닌가 싶은데 1위가 뭐였더라? 교역하는 거에 1위가 원유 아니에요? 원유. 원유. 2위가 커피라고 하던데 맞아요? 뭐 아마 대충 그럴 하여튼, 겁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그 커피 그 중에서도 가장 고품질의 가장 향기 좋은 1kg 커피가 역시 피라미드 꼭대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책 위에 식탁 위에 커피 있는 거 아니에요? 없나? 이거 있을 것 같기도 해. 커피라는 책이 거기서는 있나? 구체적으로 커피는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1kg 커피. 네. 오늘 같은 날 특히 에피소드 들으실 때 커피랑 더 잘 어울리네요. 네, 맞습니다.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식탁 위의 세계사, 식탁 밑의 경제학 두 책을 여러분께 적절히 섞어서 한번 소개 좀 해드려 볼까요? 네. 자, 먼저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영국이 초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지고 영국이 세계사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었나? 결국 인도에서 그 아주 숙련된 노동 인력들이 면직물을 정말 잘 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수입이 되니까 경쟁해야 하는 다른 업자들이 다 도산할 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영국 그 정부가 인도에 병력을 보내가지고 그 인도 노동자들의 손을 다 잘라버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렴하게 못 만들게 네. 그렇게 하고 또 필사적으로 그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방적기 그걸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한쪽에서는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탄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제 기술 연구 개발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 결국 이제 그런 인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기계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시초가 되어 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네. 그리고 그 산업혁명 결과 영국은 전 세계를 리드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예전에 이제 페르낭 브로델 그 아날 학파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 시중원에서 아날 학파? 네, 아날 학파. 아날이 혹시 그 아니 연보 학파 1년 애뉴얼. 애뉴얼? 네. 아유 민망스러워. 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아유 다행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아날 학파라든지 요즘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혁명이 영국의 그 국가적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대륙을 획득하고 식민지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우리 흔히 말하는 제식농업이라고 하죠.
한 작물만 대량으로 그죠 단작으로 생산하게 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량 생산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들을 우리 플랜테이션 농업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일종의 세계적인 어떤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딱 장악하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물적 기초가 되어서 영국이 세계 최고가 된 것이다. 요즘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업이 아니라 사실은 먹을 것, 농업이 결국 영국의 그 패권을 만들었다. 요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가 19세기 영국의 세계 전략을 보면 결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물론 미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8세기 말에 독립을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같이 하나의 세계 전략의 범주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곡물이랄까 소고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세계 전략에서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을 좀 넘어서서 유럽을 보자면 중남미에서는 사탕수수하고 커피를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미에서는 면화랄까 면화, 목화, 예. 그리고 옥수수, 담배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홍차를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고무를 이제 고무나무. 원래 고무가 브라질에서 있었는데 싹 해가지고 그 말레이시아에 가져가서 이제 영국이 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요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식민지에서 그 산업 구조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에 맞는 것들을 잘 배치해갖고 최대한 뽑아내서 네. 그 단가 낮추고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들의 경쟁력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하지만 그 전부터 가장 교육의 중심이 된 거는 결국은 설탕, 커피, 홍차, 양모, 면화 이런 거거든요. 결국 네네. 의와 시계 관계되는 것들 그 중에서도 시계 관계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물론 이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걸 이제 빨리 이동시키는 그렇습니다. 어떤 전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긴 있었지만 기차나 이런 것들. 하지만 핵심은 부를 만들어냈던 거는 그 공업보다는 농업입니다. 더 비중이 컸다. 그리고 이 농업을 이 사람들은 특히 앵글로색슨 영미를 같이 보면 하나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음식 문화인데 문화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거죠. 산업으로. 그게 이제 꽃을 피운 데가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부가 몰리는 곳이 가장 음식 문화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발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음식 문화가 가장 꽃피운 곳은 결국 수도거든요. 뭐니 해도 서울의 조선 팔도에 가장 산의 진미가 다 오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요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재미있는 게 영국은 안 그렇단 말이죠. 영국은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예, 그 얘기했었잖아요. 장하준 교수님 예. 나와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맛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모든 어떤 부가 축적이 되면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한 걸 추구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답니다. 일부러 맛이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거죠. 일부러요? 특히나 그 기숙사에서 앞으로 영국의 장래를 책임질 뭐 이튼이나 이런 다니는 엘리트 학생들에게 기숙사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음식에 대한 욕망이랄까 이런 거를 줄이고 항상 극기, 자제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맛이 없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음식에 이렇게 큰 공을 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영미권 사람들이 그냥 배 채운다 느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음식에 우리 그냥 막 수고를 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푸드가 받아들여지게 된 게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나 고기는 오히려 그냥 구우면 되는데 네. 생선 요리가 좀 어떻게 보면 뼈도 발라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요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생각 안 먹죠 잘. 네, 그러니까 생선을 우리는 종류 많잖아요. 뭐 고등어, 갈치, 대구, 명태. 미국에서는 대부분 피쉬 이렇게 한마디로 통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 사이에서 서민들은. 그래 진짜 미국에서는 내가 물론 제가 있었던 데도 좀 내륙이기도 했지만 생선 요리를 거의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주식은 뭐였어요? 가셨을 때? 고기. 고기. 네, 고기. 뭐 이제 유학생들이 보통 이제 햄버거 뭐 이런 거 많이 먹긴 하지만 하여튼 주말에 가끔 뭐 해 먹어도 주로 그냥 마트 가면 그냥 고기. 그러니까 주식이 그냥 고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고기니까 구우면 되잖아요.
다른 양념 안 하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게 손이 안 가는 심플하게 거죠.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생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소금도 뿌려야 되고 이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타면 안 되고. 근데 그러니까 귀찮은 거니까 생선 요리도 발전이 아니라 그냥 튀겨버리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피쉬 앤 칩스도 네. 뭐 그냥 튀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사실 공을 들이고 포크로 하면 발라먹기도 아마 젓가락이 그나마 좀 있으니까 우리는 뼈 그렇죠. 바르는 게 네. 괜찮은데 포크로 발라먹기는 그건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영국 요리하면 가장 맛이 없다.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아시아 지역은 나물을 그렇게 묻히잖아요. 나물. 나물은 우리나라만 묻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만요? 다른 나라도 난 나물 먹는 거 그걸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중국에도 그래도 조금 뭐 있잖아요. 일본도 이제 뭐 조금 그런데. 있는데 우리처럼 다양하게 나물 먹는 나라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 일단은 풀은 다 뜯어가지고 묻히는 것 같아요. 그 나물 이름도 진짜 많잖아요. 네. 아마 외국은 이렇게 많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급 목피 그 예전에 되게 기아 선생이 오를 때 그 초급 목피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간에게서 음식의 역사는 네. 못 먹는 것을 계속 먹는 걸로 발전시켜온 역사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못 먹는다고 생각했던 걸 계속 먹는 걸로 그래요? 발전시켜온 것이 인간의 역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 사실 곤충이랄까 이런 것도 아. 먹잖아요. 사실 근데 또 재미있어요. 여기 예전에 뭐 어떤 책에도 나옵니다만 각각류, 가재, 게 이런 건 좋아하는데 또 사람들이 곤충은 안 먹잖아요.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따지고 물에 보면. 사냐 땅에 사냐 네. 차이 정도일 텐데. 근데 곤충은 되게 또 막 진저리를 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별 차이도 근데 없는데. 아마 곤충 옛날에 우리 잘 먹었을 텐데 그죠? 예, 뭐 그렇죠. 아주 원시 시대 때는 개구리 드셔보셨어요? 먹었죠. 먹었어요? 개구리? 네. 어릴 때 먹었죠. 안 먹었어? 저 안 먹었는데. 메뚜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메뚜기도 안 먹었어요? 네, 먹어본 적 없어요. 메뚜기는 아저씨도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는 먹어보진 않았고요. 뭐야? 여기 왜 이래 이 동네? 아니 근데 예전에 이제 호프집 가면 80년대만 해도 호프집 가면 메뚜기 안 드셨다고요? 나온 데 있었어요. 예. 아,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래요? 아, 먹기가 좀 그래서 그냥. 아니 이건 메뚜기잖아. 네. 그 강아지 풀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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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풀을 몇 개 들고 가. 어디에요? 들판에. 들판에 가. 네. 그러면 이제 메뚜기를 잡아. 네. 계속 꿰. 강아지 풀에다가. 강아지 풀에다 껴요? 20개씩 깬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거 저 포장마차 갖다 주면 한 줄에 어머. 그때 한 100원, 2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서는 팔아서 또 내고요. 아니 그거 받아갖고 나는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메뚜기들은 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포장마차 가면 참새구이, 참새도 잡아가지고 네. 그 팔고 이러기도 하고. 참새는 어떻게 잡는지 알아? 그 바구니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안해. 그건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맞아요. 참새도 먹어. 참새구이 안주는 꽤 오랫동안 그죠 음. 나왔죠. 참새구이 안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국이 왜 음식이 맛없는지 알겠다. 이런 부유해가지고. 이런 건 안. 그래요? 네, 부유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고기 구우면 됐던 거예요, 그죠? 나물은 진짜 많이 먹었다 나물. 네. 네. 무슨 나물 좋아해요? 뭐 참나물 이런 거 참나물, 좋아하죠. 참나물. 향기 딱 좋은 거. 비름나물 뭐 이런 거. 달래 묻혀가지고. 달래. 맛있겠다. 이제 막 이제 나올 때잖아요. 그러네. 아니, 봄이 그렇네요, 그죠? 네, 달래. 그런 맛있는 게 네. 많습니다 우리는.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영국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미국은 실제로 나라가 독립하게 된 게 먹을거리 때문이잖아요. 홍차요? 홍차, 네. 보스턴 티 사건, 보스턴 차 사건. 네. 결국 그러니까 이 차로 인해 가지고 결국 독립의 계기가 당겨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밀 생산국이죠. 우리가 이제 공업국으로만 알고 있지만 바로 농업 생산 이 밀이 세계 1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 생산이 바탕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이제 질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 세계적인 이제 경제 대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즘은 많이 참 유축되었습니다만 그 아르헨티나랄까 이런 나라가 왜 그때 그 20년 30년대 세계적 경제국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팜파스 그렇습니다. 평화. 예. 아르헨티나랄까 호주 이런 데가 경제 성장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축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었으니까 또 농지 아주 넓은 농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실 농업이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처럼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뭐 지배하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냥 농업 생산해가지고 식량을 일종의 우리가 수출 개념으로 접근했고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이익을 올린 거죠. 유럽이 전쟁구수로 몇 년간 쌈박질을 하니까 미국밖에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본으로 오히려 제조업도 더 이제 그 공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을 이 책에서는 롤링 트웬티즈 해가지고 가장 이제 활성화되고 막 잘 굴러갔던 그런 어떤 시대라. 1920년대. 네.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이제 미국 성장의 물꼬를 트게 된 건데 결국 그게 이제 농업이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세계 대공황도 바로 농업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농업? 예,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근본이 관련해 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대륙에서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던 거죠. 미국 대륙에서.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에 수요가 많으니까 아주 이제 정상을 시켜놨는데 이제 유럽이 전쟁 끝나고 자기들이 농업을 짓지 않습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생산한 게 갈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농산물 재고가 확 이제 늘어나게 되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남미 나라들 있잖아요. 네. 중남미 나라들도 그 미국뿐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장 농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든 거죠. 네. 중남미 경제가 나빠지게 되고 당연히 미국은 중남미에 사회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여러 가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된 거죠. 어. 실제로 보면 사실 바로 먹을거리, 이 농업이라는 것들이 사실 미국이랄까 이 미국의 독립부터 미국의 성장과 갑자기 대공황으로 폭락하게 된 거 딱 긴밀한 연관을 네.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뭐 그게 또 물류랑도 다 연관이 있을 거고 네. 에너지 뭐 이쪽 다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산업 생산에서 포디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드식 네. 그 생산 관리 방식들. 그게 크게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포디식이 뭔데? 포디식이 네. 이른바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옛날에는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그 자동차 만들 때 하나 딱 작업장 두고 뭐 타이어 붙이는 놈 하나 와서 네. 만들고 또 얘는 또 철판 두드리고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컨베이어 벨트가 쭉 지나가면서 나는 문만 갖다 붙이고 얘는 유리만 끼고 네. 요런 거를 이제 하는 거를 포디즘이라고 네. 컨베이어 벨트식 생산 오. 공정. 오, 똑똑해. 이제 대량 생산 대량.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포드 회사는 네.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세 가지 방식을 결합한 게 포디즘이에요. 본래는 네.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는 어디서 활용이 됐냐면 시카고의 도축업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소 한 마리 딱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쫙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쫙 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정령을 뭐 앞다리 하는 사람 앞다리 하고 뼈발 이런 식으로 착착하는 거를 딱 그 컨베이어 벨트를 썼고, 그다음 우리 유명한 콜트 권총 알죠? 콜트 네. 권총 만든 콜트 권총이 부품을 어떻게 만드냐면 조립식으로 만들거든요. 부품을 딱 해갖고 하나 오면 또 조립하고 누군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면 부품을 딱 결합만 딱 시키면 이제 완제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에 콜트식으로 부품이 딱딱딱딱 조립되고 오면 딱딱 또 자기 맡은 역할을 하면 된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1인 1기. 그냥 딱 하나의 이 사람은 하나의 기술만 하면 된다 이거죠. 볼트 쪼는 사람은 그것만 계속 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개 세 개 딱 결합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대량 생산 효율성이 효율적으로 나오는 하게 거죠. 된 거죠. 바로 그런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농업에 투입한 거죠. 그게 바로 식품의 공업화에 성공한 게 미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햄버거랄까 이런 패스트푸드가 가능하게 되었고, 콜라라든지 이런 탄산음료도 가능하게 되었고, 또 가축을 결국 이게 되려면 우리 햄버거라든지 이런 KFC라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 고기가 대량으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축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히 말하는 그 이거에서 브로일러라고 하는데, 이 딱 그 닭이 알에서 부화된 지 한 10주 만에 한 어느 정도 되면 그 바로 다 처리해 버리잖아요. 아주 좁은 장소에서 대량으로 닭 사육해 가지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닭이든 다른 가축들을 해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미국에서 30년대 이쪽 기반이 잡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맥도날드나 KFC는 이제 본격적으로 1950년대부터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기 시작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일종의 음식 산업이랄까 식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고 산업의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저 주식시장 같은데 창에도 보면 음식 걔네들이 원자재로 이렇게 분류가 예, 예. 밀, 네. 쌀 뭐 있잖아요. 네. 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네. 밀, 옥수수, 콩, 감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종류들이 주로 네. 이게 그 원자재에 네. 분류가 돼 있어갖고 산업이니까. 거래를 많이 하는 것 네. 같고 네. 그 맥도날드 처음 막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영화 나온 거 혹시 봤어요? 아니요. 그 아마 넷플릭스인가에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는 그래도 햄버거 가게들이 다 빵 굽고 뭐 이렇게 해서 햄버거가 없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뭐 또 고기 구워서 넣고 뭐 야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맥도날드 아마 형제인가 그럴 맞습니다. 건데 형제입니다. 예, 그 형제들이 딱 그 약간 포디즘이랑 비슷한 네. 시스템 빵 넣고 여기서는 이제 고기 굽고 탁탁탁 얹어서 바로 포장하는 놈이 이렇게 해서 그냥 내놓고 요 시스템을 아마 네. 만든 맞습니다. 걸 거예요. 그거 영화 재밌습니다. 네. 네, 한번 보세요. 네. 제목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있었는데. 네. 네. 그 바로 이제 그렇게 앵글로색슨 영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하나의 산업적 측면에 접근해 가지고 패권을 지려고 했는데 그와 가장 맞서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죠. 그 프랑스는 음식을 문화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헤게모니 이니시티브를 지려고 하는 거죠.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다르네. 저 바다 하나, 그렇죠. 해협 하나 사이에 두고. 네네.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그 정상회담 하면서 그 예전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해가 좀 신뢰가 된 말을 했다 이런 게 나오죠. 음식이 맛이 없는 나라의 사람의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음식이 맛없는 나라의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러시아도 맛 없어요? 맛 별로 없죠. 아니 뭐 그렇게 러시아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좀 약간의 이건 좀 외교적 결례 아니냐.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 지금 서양 요리 시키면 코스 요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전체 전체 예, 이렇게 나오고. 네. 근데 그걸 알려준 거는 러시아에서 갖고 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오.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에 지고 나서 러시아 장교들이 이제 프랑스에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을 그때 이제 서로 교류를 하다가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나오는데 왜 프랑스는 이렇게 나오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요리가 하나의 코스 요리가 됐는데 러시아 장교들이 19세기 그때 들어가서 많이 영향을 줬다라는 글을 읽어본 것 같아요. 네. 생각도 참 이거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스 요리는 이 음식의 식사의 시분할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동시에 나오잖아. 일단 깔아야 돼. 이렇게 많이. 그죠? 그래야지 푸짐하게 보이죠. 공간을 완전히 지배한 상황에서 네. 한 번에 이게 막 이것저것 먹어야 되고 네, 네. 그쪽은 하나 이렇게 네. 풀어놓는 방식. 네. 네. 이게 좀 약간 사람들의 생각도 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지는 비밀입니다. 아니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한식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 다 한꺼번에 펼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식에서는 놓치는 요리가 생기잖아요. 아, 저거 좀 더 먹고 싶은데 이걸 다시 더 달라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딱딱 나오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더 먹고 싶으면 아예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쪽에서 저 나한테 좀 넘겨달라 해서 그죠. 많이 좀 자기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먹는 사람에게 저는 주권이 좀 더 있다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프랑스 요리 같은 거는 공급하는 사람의 주권이 좀 더 있고. 그러니까 오마카세도 그런 거잖아요. 네. 자기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잖아. 난 네. 맡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쫙 그 공급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제공하면 그 중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비판은 아니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상 차림으로 그래 나오잖아요. 그건 밥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쌀. 요리가 아니라 밥이 주도권이고 나머지를 다 반찬으로 본다는 거예요. 밥을 위한. 네, 그렇게 보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정식집 가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 저 반찬이 뭡니까? 저 오늘 고등어 구이 먹고 왔거든요. 고등어구이. 반찬이 한 네. 15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메인이 고등어인데 아, 네. 고등어에는 잘 손이 안 가고 반찬을 먹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뭐 좋아하세요? 한식? 저는 이제 그 한우
갈비찜, 소선당 한우 갈비찜이 나오는 날은 저는 뭐 다른 건 아예 먹진 않습니다. 네. 네, 소선당 한우 그냥 바로 거서 드셔도 맛있고 뭐 네. 최고 맛있죠. 소금만 뿌려도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로 더 다른 요리들 맛있게 하시면 더 네. 맛있는 소선당 한우. 네. 다양한 한우 뭐 부속고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골 국물도 있고 소선당 한우 한번 들어가서 그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다양한 부위 합리적 가격으로 지금이 사드시기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한우값이 조금 세일 많이 하거든요. 네. 빨리 사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 시켜갖고 딱 오면 그것만 먹죠. 그것만 메인이 됩니다. 주문 하나 해야 되겠다. 잘 챙겨 드시라고요. 주문 네. 많이 하시고. 맞아,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소선당 한우 무조건 주문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코스 요리. 예, 러시아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 음. 자, 그런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런 표현을 써요. 음식의 중화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음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그 음식이랄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은 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민의 음식이다. 이것은 뭐냐? 감자는 뭐냐? 독일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 감자는 그건 하나의 정말 기아 사람들이 배고플 때 구황작물로 퍼진 거지. 그게 어떻게 요리로 갈 수가 있느냐? 그 소시지 봐라 이거 소시지. 네. 독일 사람들 좋아하는. 그것도 그 짐승의 돼지 장, 그 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피하고 고기 찌꺼기를 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고기 찌꺼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결국 그거 재활용하려고 서민들이 만든 건데 그게 무슨 요리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요리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쪽 사람들 말입니다. 네. 그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는 게 피레네 산맥이거든요. 저 피레네 산맥 저 넘은 아프리카야. 인정 안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요리는 뭐겠습니까? 프랑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요리라는 것은 프랑스밖에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자부심이 강한 거죠 여기가. 한국 왔어야 되는데 한국에 왔어. 네, 뭐 우렁쌈밥이니 그냥 먹어보면 정신 네. 바짝 차릴 텐데 그 사람들. 근데 지금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 우리 청와대 예전에 했듯이 엘리제 궁이잖아요. 네. 프랑스 대통령 그 궁을 엘리제 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결국 이제 정상들을 초청해서 어떤 요리를 내느냐, 어떤 와인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환대 수준이 메시지가 딱 정해진다는 거죠.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그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평양에서 열릴 때 와인을 낼 때 그 북한에서 샤또 라투르를 냈다고 하죠.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김정일 당시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크게 이제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보르도 와인하고 부르고뉴 와인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때 네. 그 보르도 와인에서 최상급이 이제 샤또 라투르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샤또는 성이고 투르는 탑이니까. 네. 네. 그게 가장 최고급 이제 와인인데 그걸 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이제 정성을 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음식 메뉴를 내느냐, 어떤 와인을 내느냐를 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으로 활용도 하고. 네. 미슐랭이요. 자기들이 뭔데 전 세계에 아. 그걸 자기들이 평가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미슐랭 3개 뭐 이렇게 그죠? 네네네. 그럼 미슐랭이 프랑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프랑스가 자신들이 또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프랑스는 우리가 보면 유럽의 딱 중심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영국에 포함할 때. 네. 네. 그리고 딱 이제 혜택받은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평지도 많고. 예, 그 유럽의 식량 창고라는 네네네네. 말까지 듣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 아침에 뭐 식문화 발달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결국 바로 종교 전쟁의 어떤 여파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식문화가? 네, 자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1337년부터 영국가 100년 전쟁 해가지고 거의 100년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대충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귀족이라든가 기사의 힘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전쟁 많이 하면 어떻든 귀족 기사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왕가의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왕실의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근데 그 왕실의 권력이 집중되는 와중에 또 이제 가톨릭하고 위그노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여왕 마고라는 영화. 아, 여왕 마고. 그 여왕 마고에 그게 결국은 이제
마르그리트 공주죠. 나중에 이제 왕비가 마고 왕비인데 이제 보통 우리 여왕 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르그리트 공주는 구파죠. 일종의 카톨릭이고 그리고 앙리 4세는 그 나중에 이제 왕이 앙리 4세가 되는데 나바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교예요. 신교. 네. 근데 서로 이제 결혼하자 된 거죠.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교가 화합하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또 결혼하는데 바로 마르그리트 여왕 마고의 엄마 그 바로 피렌체의 메디치가죠. 메디치가 시집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그 신교들을 다 학살해 버리잖아요. 성 바르톨리무에 대학살해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앙리 4세가 나중에 결국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면서 이제 좀 종교적인 관용을 서로 가지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프랑스의 그 왕실의 힘이 더 집중되고 네. 바로 앙리 4세가 부르봉 왕조 그 루이 14세 나는 게 자기 자손들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된 건데 바로 그 앙리 4세의 장모 있죠. 그 메디치가에서 시집온 카트린 여기가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바로 시집을 올 때 이탈리아 발달한 이탈리아 식문화를 이쪽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프랑스 파리로. 그 당시엔 이탈리아가 훨씬 발달을 했었어요. 이탈리아가 르네상스기에 동방의 문물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부가 집중하고 다양한 어떤 식문화랄까 매너가 발전하면서 최고의 어떤 선진적인 식사 문화를 갖고 있었죠. 자, 그럴 때 이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식자재도 듣도 보도 못한 식자재를 많이 가지고 오고 프랑스에서 당시 그리고 조리법, 요리법도 가지고 오고 식탁 매너도 가지고 오고 말 그대로 포크 이런 거 처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전에 손으로 다 집어먹거든요, 귀족들도. 근데 포크를 가지고 오게 되고 매너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다음 과자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과자를 좋아하니까 이제 잼, 케이크, 마카롱,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들고 온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베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셔벗이라고 하고 네. 이제 소르베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 얼음 과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고 저 노르웨이 있잖아요. 그 피오르드 그 얼음이 거기 그거 가지고 얼음 갖고 오라 해가 거기서 예 그렇게 했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식문화가 발전하면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힘이 모이고 부가 모이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제 그걸 향유하고 싶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와인 마시는 습관도 뭐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요리의 원형이 만들어지는데,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나름 좀 힘이 강해져 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쟁을 거치면서 왕실의 힘이 집중되니까. 근데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피렌체를 지배하던 메디치가 입장에서는 그 당시 피렌체에 우리 마키아벨리 했습니다만 그 피렌체가 그때 메디치가가 지배하다가 또 이제 그 사보나롤라라고 종교인이 다시 지배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와중에 물리력이 필요하냐 군사력이. 네.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우리 딸을 저 프랑스에 보내면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 저 사돈이니까 좀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만들어지면서 정략 결혼을 하는 카트린은 또 완전히 새로운 선진 어떤 요리법과 식재료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딸을 통해서 사이가 이제 부르봉 왕조의 앙리 4세 시조가 되니까 쫙 이제 이런 원형이 만들어서 그게 쫙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이태리 요리가 그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앙리 4세의 아들이 루이 13세예요. 네. 근데 루이 13세하고 또 그 손자가 루이 14세인데 태양왕 루이 14세 시미국 국가 이 사람들은 또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둘 다 스페인 왕가의 딸을 왕비로 맞은 거예요. 또 그쪽에서 또 갖고 스페인 요리가 또 쫙 들어왔죠. 장모는 이태리 요리를 들고 오고 아들 며느리 손자 며느리는 또 스페인 음식을 들고 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루이 15세는 폴란드 왕의 딸, 폴란드 왕의 그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때 또 이 폴란드 왕 장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 아주 미식가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동부 유럽에 또 그 음식 문화가 또 쫙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잖아요. 네. 우리 말하는 힙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중부 유럽, 동부 유럽, 서부 유럽, 이탈리아 모든 식문화가 프랑스 왕실로 다 모이게 된 거죠. 집대성이 됐군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 프랑스는 이게 최고다가 이거죠. 우리가 모든 걸 집대성했고 최고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음식 하면 우리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떨어져요.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음식 뭐가 문화 수준이. 떨어져요? 아 수준이.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는데 프랑스 음식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식이거든요. 대식. 많이 먹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양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문화는 그게 중요한 게 음식은 건강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에서는 식약 동원, 의식 동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의료하고 먹는 것이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음식하고 약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웰빙 푸드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대식 일단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그냥 수준이 조금 아직 낮은 수준이죠. 밥이 보약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밥심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건 약으로도 못 고친다. 등등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도 뭐 보면 음식 문화가 대식가의 나라죠. 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많이 먹었죠, 우리. 예, 보면 뭐 사진에 난 거 보면 그냥 밥이 진짜 뭡니까? 네. 밥솥 하나가 그냥 다 작은 밥솥 하나가 다 들어 있는 느낌. 무슨 밥이라고 그러나? 그죠? 고봉밥 진짜. 다들 고봉밥. 그렇게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워낙 이제 활동량도 많고 하니까 예. 버티셨겠습니다. 그다음 뭐 다른 게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이라도 많이 예.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근데 이제 루이 14세 이 요리한 그 먹은 식사량 보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요리사만 300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자기의 권력의 권위를 뭐 보여주는 그렇게 거죠. 했죠. 예.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한 끼에 8접시가 한 코스예요. 네. 네. 근데 8코스가 있어요. 그냥 한 끼에 총 64접, 64개의 접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식사예요. 같이 식사한다고 혼자 식사를 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식사하고 나서 한 6시간 지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로마처럼 거위 깃털로 가지고 모간을 아 19, 109. 예, 찔러가지고 토하게 한 다음에 아 또 먹고. 그래서 이가 다 나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 오. 루이 14세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찍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죽었지 모르겠는데 네. 여튼 뭐 굉장히 씻지도 않고 더럽고. 네네. 맞아. 그 손으로 또 식사하는 걸로 유명했대요.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었겠죠. 아유 그리고 또 저 토하거나 뱉고. 네. 그러니까 아유. 이게 급사 있잖아요. 음식 나르는 시중든 사람만 1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유. 와.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만한전석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주족 그리고 한나라 이렇게 같은 음식을 다 모아서 화합을 한다 해가지고 청나라의 근룡제가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요리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08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108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108개 요리 한 그릇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요리에당 한 너댓 개가 부속으로 붙거든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108개 몇 개입니까? 한 5개씩만 아 붙으면. 그게 만한 전석이요. 예, 예, 예. 아. 왜 영화인가 예, 어디서 그, 좀 네, 나왔던 것 같은데. 중국 그 유명한 희극 배우 주성치가 그 아, 나오는 영화도 있었죠. 네. 예, 많은. 하여튼 음식에 대한 어마어마.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이제 권력의 상징이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비만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에요. 뭐 그렇긴 하죠. 예. 지금 뭐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하면 북한에서는 비만할수록 정말 엘리트고 비만할수록 최고의 남자다. 부하 권력의 상징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왕이나 귀족들이 이 사치선을 생활하니까 좋은 이제 술과 좋은 와인과 좋은 음식들이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기에 탄생했다고 봐요. 네. 바로 이런 절대 왕정의 시대에 탄생하는 거죠. 그 샴페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상파뉴 지방, 네네네. 그리고 상파뉴 지방에 나는 것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렇게도 나옵니다만 그 가장 유명한 게 돈페리뇽.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마실 때 은하수를 마시는 것 같다. 저 하늘의 별을 마시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딱 마실 때 별을 깨무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참 이건 족신 좋더라고요 진짜. 예. 아 돈페리뇽? 예, 아 그래요? 예. 정말 좋은 술인데. 돈페리뇽 알바가 있었어요. 알바요? 예. 네. 예전에 네. 그 털어놔 뭔가요? 네. 뭔가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도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다가와요. 잘 엮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요? 요 앞에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아. 바로 갑니다.
돈페리뇽 바로 시키지. 아, 그게 네. 엄청 비쌌어요. 그럼요. 그래서 샀어요? 아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 아 그렇게 못해요? 네. 아 근데 그 또 가격표를 네. 안 보여주고 주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이 간 사람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네. 이렇게 저렇게 또 제가 주워들은 게 다 많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가격표를 보여줬는데 가격표 보고 주문 안 하기도 좀 애매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예. 네. 아유 내가 안 준다 오빠 내가 살게 뭐 이런 식. 이거 얼마 안 하는데 이거 먹을까? 이렇게 하면 또 네. 뭐 등등. 네. 네. 돈페리뇽 그래서 알바. 이제 네. 나중에 그게 남자가 돈 내면 나중에 그 바에서 알바비로 알바비 또 주는 주고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네. 뭐 잘은 모르겠어요. 네, 별을 마실 수 있는. 네, 별 그렇죠. 잘못 씹다가 그렇게 된 분들이 많이 네. 있었죠. 별 보게 되네요, 진짜. 자, 그러니까 결국 바로 이렇게 미식 그리고 화려하고 이런 요리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런 프랑스 왕실과 귀족의 식문화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럽의 식문화를 가르쳐 준 거는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렇겠죠. 유럽의 중국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치를 하고 그리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러니까 국고가 바닥이 나고 결국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빵을 달라고 하니까 뭐 당시 루이 16세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 대신 과자를 먹으라 했는데 그건 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 전에 벌써 했던 말인데 그건 아닌데 어쨌든 루이 16세 같은 경우는 체포될 당시에도 뭐 식사를 아주 계속 많이 먹고 있었고 수감 생활에서도 맨날 술하고 식사 좋은 거 달라고 요구를 했고 뭐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 체형당하기 직전에도 점심 배불리 먹고 낮잠 자다가 체형당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유, 참 한평생 참. 팔자 좋다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혀갈 때 이제 외국으로 탈출하려다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네. 파리로 압송이 됐는데 그때 서민들은 그 잡혀가는 왕과 왕비와 왕자들을 보면서 야 저기 빵장수가 가고 빵장수 마누라가 가고 빵장수 자식들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왕을 빵장수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왕을 이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렇게 파리로 보내고 이러면 우리에게 이제 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빵을 이제 주는 것은 왕이 줘야 되니까 왕을 빵장수로 불렀대요. 빵을 다오, 빵을 다오.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 결국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무시무시한 혁명 정부 로베스피에르가 들어오면서 막 피해 숙청 단두대에 다 사람들 보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됩니까? 왕실 재산, 귀족의 재산, 그리고 교회 갖고 있던 재산들 다 몰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귀족과 왕실에서 그 요리사가 아직 300명도 됐는데 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제? 나가서 식당 차린 식당을 거예요? 차. 그게 바로 레스토랑이 시조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네, 궁에서 일하던. 궁정에 일한 사람들이 망국이 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집을 차린 거예요. 한양에서 경성에서. 그게 지금 말하는 우리 기생집 요리집이 시작되듯이 여기도 바로 그렇게 레스토랑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혁명 정권이 규제를 예전엔 장사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규제를 완화시켜 주니까 영업이 자유로워지고 결국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음식이든 문화는 제일 최상위층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전파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가 왕과 귀족의 입맛을 맞춰주던 요리사들이 이제 음식점을 내니까 일반 서민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미식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나폴레옹이 다시 엘바섬을 탈출하고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만 워털루에서 깨어지고 나서 결국 빈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나폴레옹 이후 이제 유럽을 전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프랑스 대표가 탈레랑이라는 외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든 프랑스의 권익을 지켜야 되니까 요리사를 많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음식 대접해가지고 향응을 많이 제공을 해서 유리하게 많이 베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요리가 최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요리사를 대거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는 갈수록 더 이제 유럽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결국 뭐 이런 것들이 전통에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문화가 발전하면 이제 등급을 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그 일종의 뭐라고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성층화를 층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하듯이 와인도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와인도 등급을 매기 시작하고 일종의 그런 등급을 매기면서 와인이 일상 음료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하듯이 막 프랑스 사람들 와인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것 같잖아요. 만들어진 게 19세기 185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색을 내나? 무슨 난 기원전 한 300년 전부터 계속 먹은 줄 알았어. 프랑스 네.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구만요. 그러니까 다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 음식만 살펴봐도 사실 음식이야말로 예전에 요네하라 말이라는 그 일본 문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음식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이 그 가장 우리 몸에 이어진 가장 질긴 끈이 어디하고 연결됐느냐? 우리 위에 연결돼 있다거든요. 우리가 밥통에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도 그 음식조차도 사실은 되게 짧아. 짧아요, 다들 전통이라는 거. 물론 로마 같은 데서는 와인을 좀 먹긴 했겠습니다만 네. 프랑스가 그렇게 와인을 막 종주국인 것처럼 얘기할 네. 만한 그런 상황은 그 정도 전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프랑스가 이렇게 나름 요리 문화의 원형이 만들어지게 된 게 결국 이탈리아 메디치가에서 치즈보면서 시작됐는데 그 메디치가의 그 요리랄까 그 이탈리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동방이거든요. 아시아란 말이 사실 중국과 향신료 있는 바로 저 우리 동남아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결국은 사실 중국에 비하면 사실 프랑스는 한 수 아래죠. 네. 참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참 읽으면 얼마나 네. 재밌는 호기심을 계속해서 막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네. 그런 책들을 계속 오래 읽으려면 네. 역시 우리 정박님처럼 독서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독서대 필요하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많은 책들 여러분의 목 건강, 눈 건강, 허리 건강을 위해서 보는 각도, 또 손의 위치, 아니면 핸드폰 옆에 놔둘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신다면 네. 역시 리드모아 네. 독서대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리드모아 리드모아. 독서대. 더 읽고 싶어. 네. 네. 리드모아. 모아. 다 모아서 또 읽고 싶어. 프랑스로 이거 수출해야겠네. 리드모아. 리드모아. 네, 리드모아 독서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프랑스의 음식 문화. 전 세계가 뭐 대충 프랑스가 그래도 제일 음식 문화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비슷하게 좀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의 원료도 대체로 이제 동방 쪽에서 그래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지 폴란드 등등 유럽의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져서 잘 종합된 게 지금의 프랑스 문화. 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네, 뭐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다들. 네. 그렇게 음식 이야기 좀 전해주셨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2부로 저희 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2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주로 좀 네, 이어질까요? 이분은 이제 중국 식문화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이제 서양이 사실 19세기 1820년까지 중국과 인도가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서양이 결국 오늘의 세계를 만들었는가? 그거를 이제 결국 음식의 관점에서 네.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문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뭐 간단하게 설탕이나 소금 같은 이런 네. 중요한 두 가지 식재료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간단히 설탕, 한번 소금? 살펴보고 그렇게 이분은 가시는 걸로 엄청 하죠. 비쌌죠 설탕 소금은. 그러니까 이 설탕이란 소금이란 게 결국 뭐 그걸 찾기 위한 과정이 결국은 역사를 움직여온 또 과정일 수 있죠. 이 설탕의 단맛을 찾기 위해서 그 노예무역이 만들어진 게 설탕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탕수수. 사탕수수를 재배해야 되는데 사탕수수는 이걸 뭡니까 수확을 하고 그걸 상품을 만들기까지 과정에서 사람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강제로 데리고 온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소금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소금이 결국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물질이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 국가 정부가 사람들을 고열을 짜낸단 말이죠. 소금이 없는 사람이 못 사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 세금을 매기고 이 와중에서 그리고 사실 프랑스 대혁명도 이 소금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리고 영국
과 이제 간디, 인도의 독립에도 소금이 아주 중요한 솔트 마치라고 하죠. 간디가 솔트 마치, 소금 행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간디를 인도 독립의 그 아이콘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또 소금이고 네. 설탕은 노예물에 깔려 있고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입에서 네네네. 네. 소금이 또 간 보는 데는 또 제일 아유, 중요하니까. 아유 그렇죠. 소금은 킹메이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요리에 네. 조미료의 왕이 백효지장이라고 해요. 모든 조미료의 왕이라는 거죠. 그렇지, 소금. 소금이 없으면 간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간디. 아 그렇네. 소금 간디. 자, 2부 느낌 오시죠? 네,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저희는 이따가 네. 식탁 위의 세계사, 식탁 밑의 경제학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